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요. 물가와 정치의 관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물가와 정치 하니까 네. 대파가 바로 생각이 나네요. 아, 네. 지난번에 대파가 대파 선거에 얘기 좀 총선에 영향 미친 거죠? 최소 몇십석이 날아갔다는 얘기 많았죠. 네. 이 물가도 물가지만 대통령이 안일한 대응이 민심 위반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수정 경기대 교수, 당시 영인정 후보였죠.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875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수정 교수가 네. 한 뿌리겠지 이렇게 얘기. 근데 한 뿌리가 아니었어요. 한 단이었어요? 한 1kg. 1kg에 이제 875원이었는데 사실 또 한 단이라는 게 제가 또 찾아보니 정확한 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대충 묶음을 한 단이라고 그래서 한 단이라는 건 뭐 정확하지가 않고 정확히 이제 그 농협 하나로마트는 1kg, 1kg에 875원 그게 팩트인데 김수정 교수가 엉뚱한 소리를 했죠. 이수정 교수가. 네, 이수정 교수가 그래서 더 이제 불을 질렀고 아직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왜 대통령이 간 마트만 가격이 더 낮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를 냈던 건 도대체 어느 마트가 875원이냐? 내가 우리 동네 마트는 그렇지 않은데라는 건데요. 다 화를 냈죠. 그래서. 예, 실제로 윤 대통령이 간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은 875원이었는데 혹시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게 놀랍게도 그 전주까지만 해도 다른 동네에 다 3,851원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 전날 1,000원으로 떨어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날 875원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방문 당일날도 이 윤 대통령이 간 하나로마트 양재동만 875원이고 다른 데 심지어 7,000원이 넘는 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3,000원이 넘는데 게다가 이 875원이라는 게 정부 지원금 2,000원에 또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1,000원에 또 할인 지원 375원 붙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른 데는 다 3,000원, 4,000원 정도 하는데 여기만 이거 너무 875원. 재밌어요. 네. 그것도 좀 띄워주세요. 870원 대파 가격의 비밀. 그 그래프 있죠. 그건 아직 안 보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대파 그래요? 이 가격 지금 수위를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네. 원래 비싼데 하나로마트가 그날 대통령 방문 행사에 맞춰서 그냥 착착착 깎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미스터리는 뭐. 그걸 해명을 안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 과연 몰랐을까? 아. 내가 간 마트만 할인이 됐고 다른 데는 할인이 안 됐다는 것도 모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기도 한데 여러분 지금 정부가 지원금을 쏟아부어가지고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할인 마트라도 좀 가격을 깎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이게 원래는 얼마인데 이렇게 가격이 낮아져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를 했겠죠. 근데 윤 대통령은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875원 정도 가격이 낮아졌구나라고 생각했고 내가 장을 많이 봐봐서 아는데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 전국 평균은 4,000원 가까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고요.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더 비쌌다. 그렇게 해명하기도 했죠. 네. 그랬나요, 실제로? 또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더 비쌌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1년에 뭐 파테크, 그다음에 뭐 대파 코인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때 이제 굉장히 또 보시면 대파 가격이 이제 변동폭이 심하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의 문제나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대파 작황이 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러네요. 갈수록 더 심해질 거다. 엄청 불안정하네.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윤석열 정부 때 한 번,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졌고 이게 기후변화 요인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 이례적인 한파 그리고 이제 작황이 급격히 줄어가지고 절반 이상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그런 상황에서 이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뛰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부가 이걸 대처를 하려면 앞으로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될 텐데 당장 지원금 쏟아부어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걸 수도 있지만 이 근본적인 물가에 대한 대책을 써야 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대파를 안 먹진 않죠. 모든 음식에 들어가거나 대파를 사실 또 이렇게 파기름을 내줘야 또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요리도 잘하시죠, 이정환 대표님. 네.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파 가격은 정말 이 대파 때문에 최소한 20-30석이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단순히 대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아세요? 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치찌개 파티 했잖아요. 네, 기자들 네, 모셔. 네. 나중에 그것도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는데
김치찌개 레시피를 공개를 했어요. 삼겹살을 얇게 자르려고 그랬죠. 근데 파 없더라고요. 거기. 아, 거기 파가 없네요. 파가 없어. 네. 그리고 아무튼 아, 이 그, 김치찌개 죄송해요. 마니아들 딴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게 어떻게 돼지고기를 숭숭 썰어내야지 이렇게 얇게 썰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건 뭐 그런 논란도 이게 있고요. 정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정관 대표님하고 방송할 때마다 놀라는 게 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네. 대파 얘기를 했다가는 했다가 잘못했다가는 이제 막 30년치 대파 가격을 가지고 나가고 네, 제가 20, 데이터 저널리즘 대단해. 26년치 데이터 가격을 그 뭐죠 그 가게 농수산유통공사 가가지고 다 따붙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펼쳐봤더니 대파 가격이 급등락이 있지만 아무리 문재인 정부부터 높긴 높았지만 윤석열 정부 억울해할 게 아니라 지금 875원 논란은 대파가 비싸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875원이라고 대통령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건. 그러니까 이 실제로 그런 칼럼도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발견을 못했습니까라는 엉뚱한 소리 했죠. 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대파 세월호 가격이 때, 올라서 세월호 지금 때 난리인데 그랬던 거죠. 5,000원, 4,000원 막 난리인데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는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물가의 문제보다는 물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게 문제도 같고요. 그리고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뭐 그런 생각도 네네. 드네요. 아까 하나로마트 딱 거기만 네. 쑥 가라앉아 있는 거 보니까 해명도 그랬구나. 문제였고 그 이후에 뭐 문재인 정부 때 더 비쌌다라는 거라든가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의 대표적인 사례겠죠. 그렇죠. 윤석열이 간 대통령과 찍어서 게다가 하나로마트가 무슨 일인지 또 파격 할인을 자체 할인을 또 했어요. 이걸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아니면 우연히 했는데 대통령이 거기를 간 것인가도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이른바 대파 게이트에 많은 부분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와 이 대통령 그 기자회견 때 누군가는 이거 물어볼 만도 한데요. 사실 이게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의 실패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의 이 아마추어적인 모든 게 드러나는 사건이었죠. 이게 사실 총선 패배의 중요한 원인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기자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 김치찌개 파티할 때도 여기 대파 들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그렇네요. 기자 한 네. 명이라도 있었어야 네, 네. 되는데 대파 여기 들어간 대파는 얼마 사셨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죠. 네, 쑥폴딩님, 아미네 스튜님 감사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물가 다 올랐으니까 그 얘기도 좀 네, 여쭤볼게요. 뭐 바이든 미국에서도 물가 올라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곤욕을 치른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반도체를 중국에 공장을 세우라 압박을 하기도 하고 뭐 틱톡을 내쫓겠다고 하고 이 경제 안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사실 이게 성공한다면 사실 미국 경제의 중요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변화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도 지금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데도 물가 때문에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때 9.0%까지 찍었다가 3.4%까지 많이 낮아졌고요.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았는데 그런데도 지금 목표는 2%대인데 3%가 높기 때문에 정권을 뺏긴다면 물가 때문에 뺏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유거부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지금 대선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는 게 1위가 또 물가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저희 경제 지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경제 네네. 방송을 하니까. 네. 근데 바이든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경제 지표가 다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미국이 너무 네. 경제가 좋아서 네네.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 이런 네. 판인데. 그러니까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보다 성장률도 좋고 물가는 더 낮은 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미국은 물가를 못 잡았다는 이유로 정권을 뺏길 상황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그 계기가 악시오스 기사였어요. 네. 악시오스는 이제 나름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분석을 잘하는 그런 매체인데 악시오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억울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미국 국민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든을 못 찍겠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의 정의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보통 이제 사전적 정의는 작년보다 얼마 올랐는가라는 거죠. 지금 작년보다 3% 올랐는데 3%도 물론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이 물가를 좀 잡은 그리고 9% 올랐다가 이제 많이 물가를 때려잡은 상황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물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이 물가라는 게 이제 그냥 높은 수준 예를 들면 몇 년 전보다 더 높다라는 걸 본다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제 지표 전문가들은 작년 대비 3%, 작년 대비 몇 %라고 보는데 그게 실제 이제 지표의 정의인 그렇죠. 거죠. 그런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몇 년 전보다 지금 커피 가격이 얼마야? 몇 년 전보다 얼마야? 라는 걸 계속 본다는 거죠. 지금 대파 가격도 지금
작년보다 얼마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의 기준보다 얼마가 높다라는 게 이제 불만의 요인인 거죠. 그래서 혹시 그 악시오스 그래프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물가를 물가 그래프죠. 네, 조 바이든 물가를 정부 시절. 조 바이든이 때려잡았어요. 보시면 그 빨간색이 이제 실제 경제 지표로서의 인플레이션인데 9%가 올랐다가 지금 3.4까지 많이 잡았죠. 그렇죠. 저거는 전년 대비. 네, 전년 대비 물가죠? 혼신의 노력을 해서 지금 물가를 잡은 상태입니다. 경제 그러네요. 성장률도 좋고. 많이 잡았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는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양적 완화 돈을 막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렸죠.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22년 7월까지 쭉 물가가 올랐죠. 이제 누적으로 계산을 하면 바이든 정부 초기하고 비교하면 지금 거의 20% 가까이 물가가 올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그게 계속 물가를 올리는 상황인데 물가를 많이 잡았는데도 아직 더 잡히지 않는 상황. 그래서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또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이 바이든이 사실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죠. 네.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또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리를 내리면 또 이제 경제가 또 살아나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 연준이 고민이 많은데 또 이제 트럼프는 지금 내리면 안 된다. 내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내려야 된다라고 또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리면 안 되고 내가 잡고 그러니까요. 내려야 된다는 건 네, 좀 그래서 무슨 이제 심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한국도 이제 그 한국은행이 독립돼 있지만 금리를 약간 흔들면 좀 경제를 살아나기도 하고 지표를 많이 개선할 수 있어서 그게 중요한 변수인데 지금 물가가 또 이렇게 최대 변수잖아요. 지금 금리를 흔들면 물가가 또 뛰어가지고 물가 때문에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고 경제는 성장해야 되고 미국이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한국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많이 풀었고 양적 완화와 시중에 돈을 많이 풀린 것이 물가를 지금 끌어올린 상태에서 물가가 내려가지 않고 그런데도 한국은 또 더 큰 문제가 경제 성장률이 또 엉망이라는 거죠. 미국은 경제라도 끌어올렸지만 한국은 뭐 또 다음 그래프에 아마 나오겠지만 이 경제 위기도 아닌데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건 거의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경제 위기 때 이제 경제 성장률이 꺾인 적이 있었지만 도대체 이건 위기도 아닌데 경제 성장률이 줄어든 건 도대체 윤석열 정부 역대 정부에서 최초고 한국이 이제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 2%도 안 되는 성장률을 보이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 지금 이 그림이죠. 빨간색으로 된 게 우리나라 실질 GDP. 세 번의 GDP 성장률인데요. 네네네. 윤석열 정부 네 번째 위기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세 번의 이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 위기는 윤석열이 만든 위기. 도대체 이 위기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긴축 재정을 했고 돈을 풀지 않았고 그리고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니까 사실 경제 전체가 위축되는 그런 이 딜레마에 처해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부자 감세를 해가지고 재정 세수는 줄어들고 정부가 쓸 돈은 없어지고 그런 총체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찌그러진 거 아니냐. 경제 성장률은 찌그러지는데 또 물가는 오른단 말이죠. 이게 미국과 또 다른 형태의 정말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근데 그러면은 네. 어쨌든 한국이나 미국이나 네. 물가가 대통령 지지율을 흔들고 이제 선거 결과를 네네. 바꾸고 이렇게 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적표가 뭐 전체적으로 좋고 이런 거보다 물가만 지금 딱 찍어가지고 유권자들이 그렇습니다.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물가에 거예요. 특히 더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당장 뭐 우리 지금 한국도 뭐 사실 소주값 오르고 뭐 점심 한번 먹으면 지금 10,000원 넘어가는 그걸 다들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만이 이렇게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대파 논란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부는 사실 그 물가에 대한 진정 고민이 없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어도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와닿는 시그널로 내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제가 또 오기 전에 몇몇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민주당이 잡았더라도 이건 쉽지 않았을 거다. 지금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양적 완화 후폭풍이라서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 물가를 잡을 거고 경제는 안정될 거고 지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주요 대통령실 발 이야기들은 주로 무슨 특검법 반대라든가 아니면 뭐 여전히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가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달려오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지표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거나 국민들의 그런 불신을 더 키우는 그런 상황이었고 대파 게이트 이야기를 해서 계속 뭐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만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전적인 그 증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파를 흔들면서 875원이라고 했으니 그 네. 순간에 신뢰는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어떤 네.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보면 한중일을 아니 한국, 미국, 일본을 비교하면 세 나라 중에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지난해 한국이고요. 물가는 가장 높은 나라가 또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큰일이네, 이게 그거는. 와 이런 상황 지표로 보면 와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한국이 망하지 않을까라는 위기. 그다음에 미국은 저렇게 발칵 뒤집혀 가지고 저렇게 경제를 살린다는 그리고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조 바이든마저도 심지어 트럼프하고 경쟁해서 지금 지고 있는 상황. 그게 사람들이 트럼프가 경제를 더 잘할 거라고 믿는 이상한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물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이걸 쉽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제가- 아까 바이든 얘기 듣다가 네네. 그래도 생각이 난 게 근데 실제로는 물가가 많이 안 올랐지만 심리적으로 오른 것처럼 느껴서 그게 막 그 정치판을 맞습니다. 쥐고 흔든다 이런 네네네.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네네. 실제 지표가 아닌데 네. 흔들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공포 지수라는 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특히 지난 2, 3년 동안은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스트레스 지수가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지표보다 경제를 더 안 좋게 느끼게 만든다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대학원 때 레이 페어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예. 미국 대선을 경제 성장률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측하는 모델을 막 이렇게 데이터 넣고 모델링하는 네네, 그런 네.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도 유명하더라고요 레이 네네, 페어 네. 교수는. 근데 그거는 실제 경제 성장률로 하는 거잖아요. 물가로 그렇죠. 하는 게 네네. 아니고. 이 페어 모델에 따르면 사실 이제 조 바이든이 이번에도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분석할 수 있고 경제 성장률이 매우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상황은 조금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페어 모델에 따르면 조 바이든이 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번에는 이제 물가가 중요한 변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페어 모델에 따르면 지금 한국은 국민의힘 참패가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총선 전에. 네네. 그리고 이걸 관리 못하면 아마 윤석열 정부 심각하게 위험할 수도 있다. 그 한국의 혹시 역대 정부 그 지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역대 정부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건데요. 이것도 제가 또 다 네. 모아가지고 30년치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뭘 보시면 해도 이제 노태우 데이터로. 대통령 때는 노태우 정부 때는 이때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3조 호황 여기 이제 맞아요. 막 모든 게 다 치고 오를 때였죠. 경제 성장이 80년대니까 있었고요. 뭐 네, 성장률도 80년대니까 엄청 완전히 높았고. 다른 상황이었고요. 이때를 외외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집권 2년 차, 2년 1개월인데 지금 가장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 상승률이에요, 저게. 가장 빨간색이고요. 물가 상승률. 아니, 붉은 빨간색. 네, 붉은 빨간색. 이 가장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까지 보면 가장 높긴 한데 저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가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등을 풀어서 했기 때문에 저기도 좀 약간 예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당장 이제 뭐 대부분 다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세계 경제라든가 뭐 또 김대중 정부 때는 IMF 당시 뭐 기저 효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수도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외부 핑계를 댈 수가 또 없는 게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치명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차 기준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누적 물가가 누적 인플레이션이 네네. 제일 높네요. 네네. 노태우 정부 빼고 나면. 노태우 정부 빼고요. 그리고 아까 페어 모델 비슷한 거 제가 또 계산을 해봤는데 이 녹색 빨강 있는 그 그래프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표 있으면 보여주시는데 대통령별에 나와 있는 거. 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건데요. 녹색은 지금 정권 연장에 성공한 경우고요. 네네. 빨간색은 정권 연장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네. 노태우에서 김영삼은 넘어갔고 김대중도 노무현으로 넘어갔죠. 근데 노무현은 정권을 뺏겼죠. 네. 그리고 문재인도 정권을 뺏겼죠. 네. 이 경우를 보면 뭐냐면 그런데 밑에 이제 물가 상승률 역대 이제 누적 물가 상승률인데 단 한 차례 박근혜만 빼고요. 나머지는 다 이전 정부보다 물가가 더 높은 경우 정권을 뺏겼습니다. 뭐 꼭 이것 때문에 물가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김대중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 때 물가가 더 많이 올랐죠. 정권을 빼앗겼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또 정권을 뺏겼어요. 박근혜 정부는 사실 이제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라고 한다면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보다 물가를 더 잡았죠. 정권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 김영삼 정부도 노태우 정부 때보다 물가를 더 잡았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죠. 김영삼 정부도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과학적으로 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아주 지금 애외적인 위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를 누적 물가 상승률 네네. 가지고 설명하셨잖아요. 네네. 똑같은 기준으로 누적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해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3년 차에 맞고 있는 상황이 네. 조 바이든의 상황보다 더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의 네네. 그렇습니다. 기록을 보이고 지금 있는 이제 거니까. 누적 물가로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6% 정도 오른 상황인데 네네네. 6.5%가 올랐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감당을 못하면 계속 더 물가가 이제 치솟을 상황이고 대파 게이트보다 더 이제 충격적인 그 상황이 닥치겠죠. 혹시 시간이 되면 이제 올해 1분기 가계 동향 이야기를 잠깐 그거까지 해도 말씀해 네네. 주세요.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사람들에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설명하는 자료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훨씬 더 물가에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22년 윤석열 정부 초기하고 지금 이제 올해 1분기를 비교를 했더니 소득 하위 20% 소득 1분위로 하죠. 그 소득 하위 20% 식비 지출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네. 육류를 덜 먹었고요. 고기를 덜 사 먹게 됐다는 아. 거죠. 그리고 회나 신선 수산동물도 덜 사 먹었어요. 농산물 워낙 많이 또 올랐으니까. 네. 그런데 육류 가공품과 수산물 가공품을 더 많이 먹었다는 건 깡통 요리를 먹었다는 거죠. 고기 햄을 대신 먹었어요. 소세지를 소세지 먹고 스팸을 스팸을 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뭐 물고기 생산물 수산물 대신에 저기 이제 뭐 어묵 같은 거 사 먹거나 사실 이제 굉장히 값이 싸고 사실 건강에도 좀 좋지 않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음식들. 회 대신 어묵, 네. 소고기 대신 햄. 스팸 같은 걸 먹었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네. 애들이 이게 사실 이제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사실 뭘 먹긴 먹어야 될 텐데 이게 지표로 나타났다는 거 보면 정말 이런 부분 좀 충격적인 지표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하위를 보면 또 식비 지출 비중이 사실 이제 소득이 적은 분들은 또 계속 마이너스를 소득 1분위는 늘 마이너스거든요. 소득 분위별 소득과 지출이죠. 네네네. 그걸 보면 이제 소득 1분위는 이미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식비 지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식비 지출 비중이 이제 소득 하위는 30%가 넘고요. 지금 보시면 30%가 넘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소득 5분위는 소득이 많은 분들은 한 달에 거의 30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는데 소득 1분위는 지금 지출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물가가 오르면서 이 노란색 부분 그게 이제 식품과 비주류 외식비 비중인데 이게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 하위로 갈수록 더 커지고 이게 지지난해와 비교하면 이 비중이 커지고 있다. 먹는데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고 쓰는 돈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식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덜 먹거나 더 싼 음식들을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100만 원 버신다면 그 중에서 31만 원은 술값은 빼고 나머지 식비, 그렇습니다. 음료비로 네네. 나간다는 네네.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큰데요. 이런 네. 수치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거 사상 최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사실 물가에 대한 전혀 대책을 지금 이야기 설명한 것도 없고 대책이 나온 게 없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위기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아직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정부 출범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 앞에 모두 발언에서 그런 말 했어요. 정부 출범 당시에 7% 이르는 물가가 지금 이제 건전 재정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잡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 위기의 원인이자 사실 결과이기도 합니다. 건전 재정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윤석열 정부의 신조처럼 얘기를 했는데 많은 이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명박과 박근혜의 가장 안 좋은 점만 지금 딱 모았다. 이제 감세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돈은 틀어지고 정작 돈을 써야 될 때 쓰지 않으면서 정부의 지출 여력과 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이 줄어들고 정작 저소득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무역 수지 적자, 심지어 실질임금도 거의 몇십 년 만에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쯤에서 생각할 텐데 지금 3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 정부가 이걸 실력이 있는가? 이 상황을 돌파할 만한 그런 비전과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는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네. 진가를 봤어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정환 대표. 네. 마음은 무겁지만 컨텐츠는 너무나 또 훌륭한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정리를 아주 잘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그 건전재정 전 이런 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경제 용어를 선악으로 이렇게 갈라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건전재정이 있으면 불건전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건전재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흑자 적자가 있고 적절하게 필요할 때 흑자, 필요할 때 또 적자 내면서 운영을 하는 게 정부인데 건전재정을 달리 말하면 정부가 일을 안 한다. 돈을 덜 걷어가지고 덜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적자 내면은 잡아 가둘 것처럼 이렇게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네. 이런 용어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이정환 대표님하고 같이요 오늘 그 물가가 정치를 뒤흔든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저소득층이다라는 이야기를 데이터로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